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지난 7월 중국이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사용한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제 금융 질서는 이 치열한 통화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오늘은 이 화폐 시스템에 일고 있는 변화 짚어보고 화폐 전쟁이 금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저자 조규현 작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요정 네. 오윤혜 씨. 지난주 아주 그냥 날카로운 송곳 질문 그냥 하도 많이 찌르셔갖고 아프셨죠? 이번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살 좀 다뤄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조 작가님, 지난주에 그러니까 화폐와 돈은 다 차이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화폐라는 거 달러나 원 이런 것처럼 네. 진짜 지폐처럼 이거 가치의 저장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진짜 돈은 금이다. 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러면 달러가 지금 좀 의심스러움을 받고 있는데 네. 달러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달러가 저게 계속 믿을 수가 있을까? 그냥 여러 가지 조짐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좀 중국 위안화도 지금 그 사이를 좀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그런데 중국 위안화 거기서 약간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자, 달러가 일단 왜 아까 은혜 씨도 그래요 하고 물어봤지만은 네. 왜 지금 그 달러가 네.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그 화폐인 달러가 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우리가 달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도 달러를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지켜줄 그런 자산이라고 믿는 거를 네.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겠죠. 네. 근데 작년 2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미국이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다 동결되고 달러 거래가 다 막혀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와, 이게 달러가 어떠한 상황의 또는 아니구나. 스위프트 제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라마다 뭐 무역을 할 때 네.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그런데 직접 내가 너한테 A 나라가 B 나라한테 이렇게 직접 돈을 건네줄 수 없으니까 네. 스위프트라는 전 세계 은행들이 결성한 그 결제망이 있어요. 통신망, 네. 금융망.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전달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네. 여기도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에서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어. 아, 결제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물건을 수입도 못 하고 아. 판매도 못 하고 네. 지급을 결제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럼 네. 굉장히 차질이 있었겠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한 방에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결제망에서 빠져버리는 바람에 네. 왜냐면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혹시 나도 다음에 나도 저렇게 뭔가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스위프트망에서 빠져버려갖고서는 국제 무역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줄 자산을 말하는데 네. 미국 달러는 그 전까지도 사람들은 그래도 믿었어요. 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그렇게 기축 통화로서 이것을 안전 자산임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걔네한테 욕하고 뭐 할지 몰라도 제재를 할지 몰라도 달러는 그러면 안 된다. 미국과 달러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존재일 거야라는 믿음을 심어줘야만 그렇네. 이 달러는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미국의 말 한마디에 이 달러를 다 압류당하고 뭐 그다음에 거래에서 막혀버리고 이런 걸로 된다는 건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제 달러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물론 예전에 이란도 스위프트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제재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네. 이제 그 미국보다도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네. 뭐 스위프트 때문에 달러의 신뢰가 좀 깎인 것도 있지만은 네.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미국은 의회하고 타결을 짓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네. 미국이 아무리 국가지만은 미국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네. 돈을 찍어내려면 달러를 찍어내려면은 정부가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빚을 무한정 낼 수는 없게 돼 있고 네. 딱 한도를 정해져 있는데 그게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계속 미국 정부가 쓸 돈이 많아지니까 계속 많아지니까는 부채 한도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계속 높여줬어.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음. 야, 저거 미국이 저렇게까지 막 그 국가 부채가 넘쳐나 높아지는데 음. 저걸 견딜 수가 있겠어? 저 이자를 다 그 어쨌든 빚이라는 게 이자를 내야 되잖아. 달러 미국 행정부라 하더라도 네. 이자를 낼 수가 있겠어? 이자를 내면 달러를 또 찍어내야 되는데 네. 달러 그럼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달러가 이거 100달러가 지금 아. 막 50달러 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막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그 패권을- 신뢰를 네, 맞습니다. 훼손하기 위한. 네. 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우리가 달러만 왜 계속 고집을 했을까? 근데 그 이전에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네. 모든 무역이 다 달러로 거의 한 90% 이상이 거래가 되거든요. 네. 달러로. 네. 그래도 뭐 별 상관 네.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막혀버리는 거 보면서 우리 플랜 B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달러를 믿을 건데 만에 하나 나한테도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플랜 B로 위안 하나 뭐 이런 다른 통화를 이제 쓰는 그런 거래를 미리 트어 놓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먼저 뭐 궁금하고 송곳 아, 송곳 오윤회 선생께서 근데 과연 이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큼 네. 강력하고 지속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얘네 의지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중국의 의지는? 네, 중국뿐만 아니라 그런 전 세계?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지는 아주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응.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를 대체할 그 의지를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다 너무 지금 강력하니 네. 그 패권을 약화시키는 거에 대한 의지인 건지 다른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패권 그 기축 통화 패권을 뺏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달러에 대한. 네. 어. 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네. 돈에 대해 배웠어요. 네. 돈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래 수단으로서 쓰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쓰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기축 통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지금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얘네가 기축 통화 패권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무엇이고 그 기둥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 패권을 빼앗기 위한 공격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오늘 이해시켜 드리려고 오.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게 네. 됐지? 그야말로 그 공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네.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전쟁이지. 네. 2차 대전 어. 있었으니까. 네. 왜냐면 원래 기축 통화는 달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요. 영국 파운드화 했었어. 그 전에는 네덜란드 그 돈이 기축 전세 물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정도의 기축 통화는 아니었지만은 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가 범용적으로 쓰이는 국제 통화였었거든. 네. 그걸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뺏어간 거지. 네. 영국은 왜 뺏겼고 미국은 어떻게 얻었을까? 그거 궁금하네요. 네. 네. 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미국 이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당연히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당연히 금이 돈이었어요. 이 시대도 당연히 금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가장 오랫동안 그런 패권을 유지해온 게 바로 영국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가 전 세계 기축 통화였는데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들은 자신의 금을 좀 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뭐 이렇게 침공이 와서 이 금을 뭐 약탈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금을 미국으로 다 옮겨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금이 미국으로 몰렸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막 다 휩쓸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은 무기를 엄청 팔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오히려 돈을 번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이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쓸어 모은 거예요. 이때 네. 무기 팔고 전쟁 물자 팔아서 그런 금을 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들이 금을 맡기러 와서 그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80%인가를 아마 보유하고 있었어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금이 돈인데 돈을 전 세계에 있는 돈의 80%를 독점한 국가가 당연히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데 이제 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전 세계 몇 개국이었죠? 40개국이었나요? 이렇게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화폐를 써라. 우리 달러라는 거 만들어 주는데 이 달러는 그냥 금 교환권이야. 우리 정말 못 믿겠으면 그래 아까 전에 저번 주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지 말고 이 금을 믿어. 우리 언제든지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탕탕탕 통과를 해서 네. 이제 바로 미국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1944년. 네. 오. 그 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걸 내놓기 싫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국고가 너무 소진이 됐어. 네. 적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가 전 세계를 끌어나갈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 화폐가 영국 파운드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네. 달러에 넘겨준 거지. 이거 그럼 1944년도면 진짜 얼마 안 된 얼마 안 일이네요. 됐죠. 네. 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브레튼 우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 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 화폐 시스템이 변하는데 네. 이 변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따로 정의할 말이 없어서 이 1944년에 있었던 일을 브레튼 우즈 1.0이라고 이야기 드릴 거고 네. 이 뒤는 이제 2.0, 3.0 이렇게 가게 될 텐데 네. 얘를 이제 1.0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그때는 번째.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고서 네. 이만큼만 달러를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거래 수단 되죠.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한 화폐는 당연히 달러. 화폐 시스템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고 그 담보가 되는 금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축 통화가 됐었던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겠네요. 패권이 된 첫 번째 이유. 금 보유랑.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는 탄생 자체부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뭐 계속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뭐 더 큰 야망이 있었겠죠. 그렇죠. 달러를 막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보면 아니 쟤네가 저 정도 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지? 수상한데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찾아가서 이제 막 금을 빼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금이 막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쯤 가면은 금을 진짜 막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발생을 했냐면요. 네.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그냥 고정시켜 놨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금이랑 바꿔주려면 고정을 그치. 시켜야겠죠. 네. 35달러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 얘들이 달러는 계속 발행되니까 사실 진짜 금 가격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만큼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금 거래 시장이 아닌 그 해외 런던에 있는 런던 금 거래소나 네. 이런 데서는 이제 걔네 환율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걔네 통화 뭐 유로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40달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국가들도 아니 이거 달러 들고 가서 미국에 가서 35달러 주고 금을 바꿔온 다음에 여기서 팔면 5달러가 남네. 그러면 또 다시 이 돈으로 해서 미국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막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이거 금 가격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 끝난다 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이제 자기네 팀원으로 모아가지고 골드풀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발악을 했구만. 네, 맞아요. 이거 지키려고 난리를 폈네. 네, 미국의 최대 핵심 패권은 달러라니까요. 골드 풀이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네들 있는 금 일단 다 가져와봐 한 다음에 그래서 또 이제 막 몇만 톤을 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이제 또 달러에 이제 그 가치를 대변한다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지. 네,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팔리고 달러로 이제 바꿔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랑 그 모인 애들이 다 금을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얘 가격이 뻥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막 가격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고정시키려고 진짜 발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다고 그게 먹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금이 나가니까 나중에는 미국이 아예 협박을 해요. 거의 총 들고 협박하듯이 만약에 우리한테 달러로 금을 바꿔간 너네가 이제 그 자유시장에서 파는 행위는 우리는 이제 적대국이라고 간주하겠다. 어머나. 라고까지 선포를 해버려요. 그런다고 안 하나요? 네. 하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 바 아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이제 막 항공모함 끌고 가서 이제 또 금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신기하다. 네. 프랑스가 제일 먼저 금 빼갔어. 그래 다 빼다가 또 팔고 막 이러면 이거 근데 그러면 지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달러 패권은? 그쵸. 그래서 네. 이제 1970년대쯤 되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2만 톤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금이 네. 8천 톤까지 줄었어요. 네.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바꿔달라고 하면서 막 저기 막 항공모함들이 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 못 바꿔줘 배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네. 이제 금태안을 정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냥 뭐 어떠한 그 뭐라지 사전에 협의 없이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금을 이제부터 안 바꿔준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달러가 금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던 건데 더 이상 달러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그때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2자릿수까지 치솟고 그다음에 뭐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을 했어요. 역시 눈이 제일 앞에 달려 있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닉슨이 네. 이렇게 금 태환을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금을 찍어내는 것만큼만 달러를 찍어낼게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금을 빼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네. 베트남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데 금을 있는 금만큼만 금 사오는 만큼만 달러를 찔끔찔끔 찍어내는 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지금 달러가 엄청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금 이거 없어도 우리 달러 찍어낼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부터 야 달러는 끝났다. 저거 못 믿어. 그렇겠네. 뒤에 금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달러 가치 폭락, 네. 인플레이션 그렇지, 그때 폭락했지. 상승. 네. 사실 그때 미국은 망했어야 됐어요. 근데 미국이 여기서 엄청난 묘안을 냅니다. 그렇지. 뭐지 누구지 닉슨이요? 닉슨 밑에 키신저라고 있었던. 맞습니다. 키신저가? 네, 헨리 키신저라는 그 당시 재무장관이 네. 외무장관 아니에요? 외무장관이었나? 외무장관이었을 거예요. 네, 네. 외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중국도 갔다 왔어. 키신저 100살인데. 우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묘안을 해요? 자 이제 이게 가능한 묘안이 있나? 돈이 이제 금이었잖아요. 네. 이 돈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신저가? 엄청난 그 성과를 내는데요. 네.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면 돈은 거래수단과 가치저장수단이 돼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달러가 금이랑 끊어져 버리면 거래수단도 아니고 가치저장수단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 당시 뭐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모든 기름 회사를 다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동에 이제 석유가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헨리 키신저 외무장관이 이제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네. 여기는 맨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 알지? 우리 국방력 믿고 내가 너네 지켜줄 테니까 대신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 그게 뭐냐면 너네한테 석유를 살려 그럴 때 무조건 달러만 받아.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니까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은 석유 없이 돌아가는 게 단 한 개도 없었죠. 세상에. 우리 이 옷도 석유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저희가 쓰는 거는 다 석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석유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반드시 필요한 석유는 중동에서만 살 수 있고 중동에서는 달러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달러가 가치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달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쓰게 되겠죠. 아니 프랑스가 항공모함 가지고 다시 중동 가가지고 네. 우리가 지켜줄게. 프랑스는 그 정도의 군사력이 없지. 네.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의 군사력은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그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뭐 그렇게 음. 군사력이 뭐 대단하지 네.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먹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에 있을 때 네. 거래 수단이 됐어요. 그랬네. 그죠?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죠? 가치 저장. 가치 저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미국이 뭘 약속을 하냐면 그걸 약속을 해요. 뭐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면 반드시 우리는 물가보다 더 높게 쳐줄게 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석유를 거래하는 것을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페트로가 이제 석유니까 석유 달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약속 무조건 물가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겠다는 약속은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죠. 네, 네. 얘네는 내가 미국의 그 국채를 사면은 반드시 이자를 물가보다 더 많이 줄 거야라는 그 믿음을 약속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는 거래 수단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나오는 그 바로 달러는 바로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다 보니까 네. 이제 다시 돈이 된 겁니다. 이게 몇 년도예요? 1970년이죠. 70년도에. 네, 75년일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그러면 달러 패권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렇지. 확립된 거는 한 50년밖에 안 됐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헨리 키신저가 내가 봤을 때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야 정말. 진짜 이 맞아. 사람이 영웅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동으로 날아가서 네. 사우디 왕실하고 이제 딱 딜을 한 거지. 우리가 미사일로가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 달러만 받아. 대박. 원화로도 받지 말고 엔화로도 받지 말고 달러로만. 도이치 마르크화로도 받지 마. 네. 이것만 약속해줘.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 이게 헨리 키신저의 그.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왔나요? 몇 번 왔었- 방문을 했던 걸로 그렇구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중동을 지켜주고 있나요, 미국이? 이게 어. 이 약속이 유효한가요? 약간 좀 흔들흔들하죠 요즘.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그 미국한테 약간 좀 토라졌어요? 토라졌어요. 돈도 그러니까. 벌 만큼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중동도. 네, 많이 벌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에요. 이게 네. 페트로 달러 시스템과 신용화폐 시스템이 두 개가 합친 네? 이 헨리 시스템이 키신저가 외무장관 국무장관이었네. 국무장관. 둘 다 국무장관. 틀렸습니다. 네. 아유, 장관님입니다. 네, 국무장관님.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님이 머리에서 대단하시다. 네. 그렇지. 1등 공신이네. 자, 지금 이 이유들로 이제 패권이 됐다는 겁니까? 이 네.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브레튼 우즈 2.0이라고 2.0. 그냥 정의를 해서 말을 하거든요. 네. 페트로 달러가 된 게. 네. 페트로 달러와 신용화폐 시스템이 합친 이 시스템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석유 거래, 석유. 하나는 이제 그 실질금리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금리 플러스.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서 이 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패권을 무너뜨리려면 바로 이 기둥을 쳐야겠죠. 네. 자, 중국이 뭘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모든 석유 거래를 이제 다 중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망했지만 그게 가능해요? 중국에서 석유가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중동으로 이렇게 길을 쫙 뚫어가지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직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은 거죠. 지금은 대부분 모든 항로 자체가 다 미국의 그 관할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길을 뚫는 사업을 했다가 그러다 이제 뭐 지금 이제 경제가 나락을 가는 바람에 이제 힘들어졌는데 힘들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달러가 가치를 갖게 된 거, 거래 수단이 충족됐던 이유는 그 석유가 완전히 그 달러로만 살 수 있었기 네, 때문인데 네, 네. 그것을 흔드는 거죠.
예, 그걸 흔들었고 많이 뺏어 왔어요. 심지어 사우디랑 그 위안화 첫 거래가 맞췄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뭐 이란이라던가 뭐 다른 국가들이랑도 위안화 거래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양은 아직 적을진 몰라도 그런 사소한 균열 자체가 그 이 기둥을 흔드는 네,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 신용화폐라는 문제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물가보다 더 쳐줘야 돼요. 근데 영원히 이건 사실은 영원히 쳐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 국가의 실질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애초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뿌리려고 이제 일부러 다른 국가들도 뭐 인플레이션을 올릴 만한 일들을 계속 해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할 수 있는 곳을 되게 제한한다던가, 그럼 이런 원자재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 이게 효율 면에서 떨어지니까 이전과 같은 가격의 물건이 값이 더 비싸지거나 아니면 같은 퀄리티였던 게 퀄리티가 낮아져요. 그럼 이것을 다시 이 조정을 치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물가를 되게 많이 괴롭힙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로 고생하는 것도 맞는데 자기네도 피해를 보아야만.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가 싸우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어떻게 싸울 수 없지. 있겠어요. 네. 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 기둥 두 가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다음에 특히 이 브릭스라는 공동체가 브릭스에 누구 있어요? 브라질, 네. 러시아, 인도, 네.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뭉쳐가지고 지금 미국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두 네. 가지를? 그러니까 미국 그렇지.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게 이제 신흥국들이 네. 약소국들이 좀 모여서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달러에 대한 그 왜냐면 아픔을 많이 당했으니까 특히 중국이 워낙 달러에 대해서 맺힌 한이 많으니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통화를 브릭스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다 포함돼 있고.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그 5개 국가가 이렇게 뭉쳐진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이 브릭스 가입 신청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뭐 이란, 뭐 아르헨티나. 제3세계 국가들 뭐 예. 다음에. 근데 대체로 조금 이제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뭐 이미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또. 네. 네. 그래서 이 7개 국가는 이미 정식 가입 신청 절차가 마감됐고 네. 그다음에 한 20개국 정도는 이제 여기 가입 신청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럽도 있어요? 유럽이요? 제가 정확히 그 20개 국가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은 유럽까지 없을 것 모르겠습니다. 같은데 좀 그러니까 네. 그 신흥국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해 있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새로운 통화를 브릭스만의 통화를 여기서 이제 금 본위제로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용 통화로 하겠다. 이게 그 진짜 실물이 있는 금을 네. 옛날처럼 쟁여두고 네.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축 통화라는 게 아까 중국의 위안화도 그러니까 중국도 기축 통화에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한이 맺혔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되고 싶지만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많이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요한 점이 하나가 네. 군사력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군사력이죠. 미국의 군사력이 네. 아까 말한 대로 사우디에 가서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석유를 달러로만 받게 그 군사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 체제가 그냥 계속 유지된 것도 중동 내 국가들 중에서도 네. 반발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네. 대표적인 게 이라크였어요. 오. 이라크 옛날엔 미국하고 사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옛날 팔레비 왕조 뭐 이럴 때는. 그런데 그러다가 사담 후세인이 들어서면서 후세인이 후세인. 우리 이제 이라크도 석유 많이 나잖아요. 석유를 달러로 안 받고 유로로 받을래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이라크는. 네. 네. 후세인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들어간 거죠. 네. 물론 들어간 이유는 달러로 받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네. 네. 저기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 그런 소문이 있어.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쳐들어간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뭐가 있어.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목적은
본때를 보여준 거지. 네. 저렇게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유로든 뭐든 다른 통화로다가 석유를 결제하려고 하면은 이 꼴나. 그러니까 잘 잔인하다. 봐도 그 수많은 아이와 여성들과 이라크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달러잖아요. 네. 미국의 모든 핵심 이익은 달러 패권에서 나옵니다. 아. 다른 거는 미국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네. 웬만하면 그냥 놔둬. 다만 달러 패권을 건드리는 거는 군사력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을 가만두겠습니까, 미국이? 그렇지. 네. 어.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가 없으니까 서로 어. 이렇게 대립하고. 네, 대립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막 뭔가 서로 어느 순간 이제 합의를 보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패권 싸움이잖아요. 패권 싸움에 양보가 어디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 50, 위안화 50짜리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글로벌 도 새로운 화폐, 글로벌 새로운 화폐. 아니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네. 화폐는 아니고 네. 네. 다극화 체제라고 해서 네. 네. 지금은 달러만 어떻게 이게 그 전 세계 유일한 기축 통화가 되냐. 안 돼, 욕심쟁이 안 돼. 위안화도 좀 지역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위안화나 엔화 네. 뭐 원화도 조금 낄 수 있으면 좀 끼고 너무 좋죠. 네. 유럽은 좀 유로화도 이렇게 해서 다극화 체제로 좀 이렇게 공통으로 좀 쓰는 그런 기축 통화 체제를 만들자. 네. 그래야만이 1달러 비용 들어서 100달러 수출하는 그래서 그냥 뭐 대동강물 퍼다 파는 네. 이런 이 부당하지. 불로소득이 네. 없어질 네. 거 아니냐. 네. 라는 게 이제 그 다른 움직임이야? 많은 나라들의 그 움직임이지만 미국이 네. 그걸 허용하겠냐 이거죠. 네. 그걸 아니 미국이 뭐 전 세계 뭐 주인 엄마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군사력의 최강은 미국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라크가 어떻게 됐는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네. 다 봤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 그렇지.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식으로 거래를 하려다가 네. 이제 혼을 크게 당했죠. 네. 아 무섭다. 미국의 그러니까 나는 미국 입장도 이해는 가요. 네. 네. 미국이 팔 게 달러밖에 없는데 네. 밥그릇을 건드리는데 이건 물어뜯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나.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동아에 해와 바람도 있잖아요. 바람이 네. 아무리 불어도 사람이 음. 옷을 한두 개는 벗길 수 있지만 네. 해가 결국 비쳐야 자연스럽게 벗듯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화폐 시스템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면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겠네. 근데 그 패권 전쟁에서 이기면 그 국가가 또 화폐 시스템은 바뀌는데 그 국가가 한 번 더 기축 통화를 가져가요. 네.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는 800년인가 아마 기축 통화를 가져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네. 이렇게 그 화폐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다 다시 생기고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바닥으로 향했다라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그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패권 전쟁을 거의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달러의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치고 있잖아요. 석유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라크가 건드렸다가 그냥 바로 골로 간 걸 알면서도 네. 이젠 대놓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더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화폐 통화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는 그냥 암암리에 들려오는 얘기일 뿐이지 네.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완전 그런 것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제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그런 국가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특히 동유럽에서 많이 보입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더 사이가 친한 걸로 때문에. 보이고 동유럽 국가들이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금이 그 중심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를 이기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우리가 다시 그 석유를 독점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그런 신용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국을 따라하는 건데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고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미국만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전에 그 5,000년 동안 통했던 그 전략 나를 믿지 말고 금을 믿어달라 또 시작이네. 라는 이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네. 금을 담보로 한 화폐들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맞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 거의 28,000톤의 양을 모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리고 막 중국이 정말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막. 네, 근데 이게 패권이 달러에서 위안으로 간다고 한들 네, 평화적으로 이게 유지되기 힘들 것 같아요. 중국도 당연하죠. 중국은 더 무섭게 변절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단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은 네, 달러 패권을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를 중국 정부는 원하느냐? 네. 그건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 뭘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 통화가 되려면은 네. 조건이 하나가 아까 군사력이 첫 번째가 돼야 되지만은 그래서 다른 재정 나라들이 적자가 있지만은 있어야죠. 그렇지 네, 적자를 감내해야 돼. 왜냐하면 기축 통화가 된다는 건 다른 나라에 다 이 자기네 돈이 다 간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나라에 남아 있는 돈이 그 다른 나라 다 가야만이 다른 나라에서 이 돈을 달러를 많이 써야만이 자기네 나라 돈을 많이 써야만이 이 나라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그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지. 네. 미국이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국이잖아요. 근데 음. 중국이 그럼 그 적자를 갖다가 그럼 감내할 수 있겠느냐? 힘들어요? 중국 못 하는 거지. 이미 너무 많나? 15억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려? 네. 일단. 너무 많구나. 너무 인구가. 그러면은 그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눠 갖자 이거지. 네. 너 혼자 갖지 말고. 다극 체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곳에서 또 그렇고 이 브릭스 이전에 사실 금을 담보로 한 그런 화폐 시스템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금을 담보로 한 CBDC라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금을 담보로 한 암호화폐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예, 출시를 했고 얘를 이제 2025년까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진짜요? 하면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뒤이어서 출시되고 한 2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이란도 그 이란? 러시아랑 협작해가지고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거든요. 금 디지털 화폐를.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릭스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섞은 그래서 정말 안전한 그런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는 그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뿐만 아니라 뭐 석유, 밀, 뭐 쌀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안정된 통화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나왔던 말이냐면 이미 예전에 고안됐던 방법이었어요.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때 그 지금 경제학의 아버지, 지금 현대 이 경제를 다 이제 뭐 이뤄냈다고 말하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케인즈가 이 당시에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네. 세계 화폐. 네, 세계 화폐인 방코르를 만들자. 오. 이 방코르가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밀키트 같은 거를 만들면 오. 그러면 만에 하나 막 지금 밀이 완전 가치가 폭락했어. 그래도 석유나 얘네들은 가치를 받쳐주니까. 이 화폐는 완전한 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했죠. 그게 반코르예요. 네, 방코르. 반코르. 네. 똑똑하네 케인즈.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케인즈는 영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영국을 그래요? 대변하는 일인데 미국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달러를 해야 돼. 그렇지. 달러 패권을 감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쳐내고 사심이 꼈던 거지. 네. 대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무시되진 않았고 이게 네. 일부 채택됐는데 그게 바로 IMF의 SDR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됐어요. SDR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특별 인출권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건 쉽게 말해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그 뭐지 달러랑 중국 위안화랑 뭐 반반씩 섞으면 안 네. 돼요라고 했잖아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달러와 뭐 위안화, 뭐 유로, 뭐 이런 엔화. 것들을 엔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네. 하나의 그 화폐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뭐 만약에 일본이 망했다, 네. 그래도 이 애는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SDR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난 못 사요. 못 사죠. 당황스럽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당황스러워. 이거는 개인은 못 사는 거예요? 예, 개인도 못 사고 사실 얘는 네.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ATM기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돈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약속 같은 건가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이게 진짜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쿼터제라는 것까지 뭐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뭐 되게 어려운데 결론은 그런 네. 거 있어 그냥. 네, 맞아요. 어차피 제가 살 수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브릭스가 하는 얘기가 네. 그 당시에 케인즈가 말한 방코르. 방코르랑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나중엔 폐기하고 그냥 아예 금 하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의 양이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은이나 뭐 그래서 옛날에도 복본이제라 그래서 금만 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도 돈이야 하면서 이제 은도 채택하고 뭐 나중에 뭐 백금이나 막 구리까지도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석유, 밀 이런 거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금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나 러시아에서 나온 금이나 미국에서 나온 금이나 똑같지. 완전 똑같아요. 네. 근데 석유는 그 국가마다 그 품질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뭐 석유 테사스유, 서부 테사스유, 뭐 정질류, 중질류 뭐 이렇게 네, 나뉘고 그런 있어요. 것도 나눠지고요. 그리고 쌀은 심지어 뭐 계절에 따라 뭐 이런 그 퀄리티도 달라지니까 예, 예. 네. 만약에 얘네를 이 상품에 묶으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러려나? 금은 우리나라 걸로 갖고 있든 미국 걸로 갖고 있든 러시아 걸로 갖고 있든 상관이 없는데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쌀은 만약에 브라질 쌀이랑 우리나라 쌀이랑 뭐 그 퀄리티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944년에 그것 때문에 케인즈의 방코르가 까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미국이 그렇게 깠던 거지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모든 시스템의 중앙에는 금이 가장 핵심으로 있다라는 게 네. 예,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브릭스가 이겨가지고 금이 세계 통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금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하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느 곳에 좀 이렇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네, 투자를 하면 좋은 거예요? 금을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금이 지더라도, 그러니까 브릭스가 져서 금 통화가 망하더라도 우린 금을 사야 돼요. 금을 그 실물로 보관하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브레튼우즈 2.0이라 그래서 네. 미국이 근본이제를 오히려 포기했던 때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죠? 근본이제를 네. 포기해서 이때는 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달러랑 싸웠는데 미국의 달러가 이겼어요. 네. 석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때 금 가격은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지. 금으로 진짜 피난을 돈. 가는 거지. 진짜 돈으로 갔지. 예. 이렇게 패권 전쟁에서 이 화폐끼리 전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막 한국이 이긴다, 북한이 이긴다 배팅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 어. 그러니까 그 어떤 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화폐들끼리도 전쟁을 해요. 네. 화폐가 전쟁을 하면 이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 가느냐? 금으로. 네, 가장 최상위 안전한 금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금이 이겨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러한 패권 전쟁 그리고 전쟁 화폐 중이니까. 전쟁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미리 피난을 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투자 기관들이나 아니 그쪽에서 올해 네. 이제 뭐 30%더 오른다고 금 가격이 오른다고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화폐 전쟁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브레튼우즈 3.0 시대가 이제 열리니 네. 매우 혼돈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금으로 다 몰릴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럴듯하네. 네. 저는 또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로 관광을 다닌 시대예요. 음. 만약에 우주에서 금을 능가한 어떤 물질을 발견해. 그러면 그러면 또 금의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아, 우주에서 그걸 어떻게 갖고 와? 아, 잘 갖고 오죠. 너 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금이 과연 얼만큼 유한할 것인가. 그쵸. 이거에 근데 대해서 그건 어쨌든 지난 몇천 년간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해 왔었잖아요. 그래도 아니,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예를 네. 들어서 화성에서 캔 금은 또 어. 지금 지구에서 캔 금보다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금이라도 근데 그건 이제 약간 네.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사실 본질적인 가치는 화성의 금이나 아니면 어떤 소행성에 이제 금이 엄청 많은 행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도 우주에서 그런 광물 캐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되게 많이 연구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금을 가져오게 된다면 금값이 폭등을 합니다. 오히려? 네, 왜냐면 그 값이 비싸니까. 예. 화성에서 캐오는데 그게 그야말로 얼마.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정도로 전 지금 금을 안 사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송곳이더니만은 무슨 망치가 돼버렸어. 이 금을 능가하는 게 없나? 5천 년 동안 없었으면 없는 건가요? 아니, 네. 이런 그 망치 질문 말고 네. 네.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네. 아까 말한 대로 금을 이제 패깅해서 네. 금본위로다가 이제 화폐를 뭔가를 찍어내고 뭐 방코르가 됐든 뭐 네. 찍어내면은 이거는 그럼 인플레이션 같은 게 안 네. 생깁니까?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닌데요. 어. 비교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디플레이션 하면은 되게 위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과거를 이렇게 역사를 되게 오래 놓고 보면 네. 디플레이션이 딱히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거의 10번 중에 9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근본이제 시대에는 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위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시대는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시대예요. 근데 이거랑 완전히 반대인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건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위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위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근본이제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아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는데 네.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가치에 묶여 있어 갖고 금 네. 같은. 근데 어떻게 그야말로 이게 화폐 가치가 네. 그 의도치 않게 가치와 무관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 난 그래서 면에서 근본이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네. 네. 물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근본이제에 이제 아주 잘 따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지만 근데 국가는 안 따르는 예외가 또 있구나. 네, 국가는 이제 뭐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이게 뭐 그렇지. 그런 거 따지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 뭐 경제 위기가 좀 크게 와서 원래 이제 디플레이션이 좀 고질적이지만 큰 디플레이션이 왔다 하면은 돈을 막 뿌려야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화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화폐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거라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행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이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금이랑 마찬가지로 거래 수단이자 그 가치 저장 수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당연히 돈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2차 세계대전 때가 아니고 그 브레튼 우즈 2.0 때 금도 돈으로서 가치가 있었지만 네. 근데 걔를 돈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 당연히 돈으로 쓸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를 돈으로 쓰려면 국가가 외환보유고에 그 암호화폐를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걸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얘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그 담보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죠. 원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그런 중앙 정부를 타파하자는 게 원래 생긴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네. 역설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금 자체도 금도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그러니까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금이. 하지만 그 금이라는 건 금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건 일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국가를 위한 거예요. 안전 자산이라는 거니까. 네. 국가를 위한 겁니다. 근데 국가가 내가 이거를 보유했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사용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용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엘리트 집단 그리고 국민 전체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의 사람들이 금을 믿어줄 것인가 암호화폐를 믿어줄 것인가라고 두고 봤을 때 암호화폐는 이제 사용 가치에 대해서 좀 애매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와서 투자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 다 빠져도 금은 뭐 누군가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장신구로서 수요나 아니면 산업 쪽 수요가 있어서 금리빨도 해야 되고. 네,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이 금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지. 팔 때 받아줄 네. 주체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영원히 가격이 오른다는 그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누가 계속 사겠냐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투자랑 투기 수요가 이 비트코인을 모든 거를 이제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그런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던가 이러한 그런 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가치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예, 뭐 기능적으로 보면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코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금 기후 위기가 네. 금이 다시 재평가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 얘기도 있던데 네. 기후 위기하고 금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후 위기라는 게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지금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뭐 차도 다 내연기관 자동차였지만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것처럼 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먹혔던 이유는 모든 국가가 석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석유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쪽 산업에서 이제 전기 뭐 전자공학 이쪽에서 큰 무슨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석유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만약에 왔다라고 네. 친다면 중국이 이걸 안 때려도 미국은 무너집니다. 예, 이 기둥이 그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 시스템이 먹혔던 건데, 예, 이제 더 이상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어? 근데 난 석유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걸? 네. 이러면은 이제 굳이 달러만 쓸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가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네. 이 기존에 바치고 있던 그 달러 패권의 그거를 이제 흔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금에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아, 예,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게, 네.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약간 반대합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네. 친환경으로 올인하고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 기축 통화가 되려면요. 독점을 해야 돼요. 예전엔 금이 돈이었기 때문에 금을 독점한 국가들이 이제 기축 통화국이 되는 경우가 예. 대다수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는 석유를 독점했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 됐잖아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대체를 한다 그러면 전기밖에 없겠죠. 이 전기는 독점이 가능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안 돌아가고 만약에 뭐 전기 시스템, 일렉트로닉 시스템이라고 칠게요. 이걸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뭐 전기에 적어도 70% 이상을 독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정말 해내는 국가가 있다면 금으로 만든 그런 근본이제 시스템이 아닌 뭐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또 신용화폐를 신용화폐 시스템을 얹어서 이전에 미국이 하던 방식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이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해 그게 보인다. 이제 지금으로선 불가능해 보이니까 네. 더욱더 금의 그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짧게. 네. 짧게 가서 네. 금광 회사들이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막 수질 오염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네. 산을 다 깎아버리니까. 네. 그럼 이제 그것 금의 때문에? 생산이 줄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더 희소성. 네, 희소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 재밌는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주간. 금. 네. 조교원 작가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